미중 갈등은 숙명입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GDP의 절반을 넘는 존재들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때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거든요. 독일도 미국의 GDP의 50%를 못 넘었어요. 한참 밑이었어요. 히틀러도 못 넘었어요. 히틀러는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GDP는 미국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거죠. 그 전쟁은 어차피 자살골이었고, 그때 야마모토라고 하는 진주만 공격을 지휘했던, 일본으로 보면은 위대한 군인 장군이죠. 우리를 지금 뭐 별로 좋아할 인간은 아닌데, 그 야마모토는 전쟁을 반대했어요. 미국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쟁이었죠. 시작하면서 진전쟁이었죠. GDP가 7분의 1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소련도 전성기 때 미국 GDP의 40% 수준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미국 GDP의 50%를 넘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1980년대 미국 GDP의 50%를 넘었어요. 일본 인구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죠. 80년대 여러분들이 뭐 여기 시청자들이 연령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연식이 좀 대신 뭐 다이하드라든지 그 당시 영화를 보면 사장들이 다 일본인으로 나옵니다. 건물들은 다 뉴욕, 워싱턴의 건물들은 주인들이 다 일본 소니 워크맨, 뭐 도요타 자동차. 그런데 이때 미국이 일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강요해서 엔고. 그럼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지금 40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일본의 GDP는 최전성기 미국을 넘었다가 지금 25%가 안 돼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죽인 건 사실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이 미국 좋아하는 것 같죠? 일본 지배 엘리트들은 그 뼛속 깊이 미국에 대한 그 반감이 있어요. 니네들이 우리를 죽였지라고 하는. 일본 아마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일본 가면 뭐 가라앉아 있다느니 무슨 뭐 어렵다니 그런 얘기 나오죠. 오히려 뭐 한국을 좋아한다느니. 그 배경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잡은 거예요. 물론 꼭 그 플라자 합의가 전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이 최대 미국 GDP의 75%까지 도달했어요. 지금 좀 내려갔어요. 70% 이하로. 중국이 미국 GDP의 50% 넘은 거 언제냐? 바로 오바마 정부 출범 전후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이것들 봐라 죽여야지라고 한 게 바로 피벗 투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돌아간다? 왜?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 잡으러. 소련이 몰락했으니까 유럽이 안중해졌어. 셰일 가스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하니까 중동이 안중해졌어. 그럼 여기 있는 병력을 빼서 아시아로 보낼 거야? 누구 잡으려고? 중국 잡으려고. 이게 바로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성공을 못했어요. 왜?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미국이 코피 터졌거든. 대공황 이후로 두 번째 위기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잡을 기회를 놓쳤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됐죠? 인도 태평양이야,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서를 내요. 인도하고 태평양이 어떻게 인도양이 연결됩니까?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죠. 왜냐? 인도를 끌어들여서, 인도는 중국하고 왼수니까 서쪽을 막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서 중국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목표는 중국이에요. 바이든 때 트럼프 그렇게 미워했지만 다 지웠지만 인도 퍼시픽 태평양 전략은 잘한 거야. 쿼드 뭐죠?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중국을 감싸는 거죠?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민주주의 진영끼리 모여? 왜? 중국은 민주주의 아니잖아? 이렇게 포위하는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도 목표는 뭐냐? 중국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싸우지만 안보적으로는 중국만 팬다. 안보 비용을 그렇게 아끼려고 그러지만 해양 전력은 빠르게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 손까지 잡아가면서 중국을 압도하는 해양 전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미국 함정이 2025년 4월 현재 295척 미국이, 중국은 370척 이상이지만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내버려두면 중국이 앞설 거라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미중 갈등이 심화된 게 아니고 이미 중국이 미국의 GDP를 75% 수준까지 도달함으로써 이미 오바마 때 50% 넘으면서 중국 죽이기는 시작됐다. 지금 중국 죽이기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이제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벌써 이미.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수정주의는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 이걸 수정해서 중국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말은 수정주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을 용서하고 내버려두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미국의 의도가 들은 게 수정주의 국가거든요. 지금 미국
영화 보면, 전쟁 영화 보면은 전쟁 터지면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항공모함이 나오죠. 항공모함 전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본토의 주 방위군은 힘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해군이 제일 강해요. 미국 해군이.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얼마나 강하냐면 니미츠급 항모, 이걸 슈퍼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0만 톤급이에요. 이게 전단이 하나 전단을 구성을 하면, 자, 니미츠급 항모 전단 안에 80여 척의 항공기가 있거든요. 이게 웬만한 나라의 그 공군 전력보다 더 강해요. 여기에는 F-18 호넷부터 시작해서 슈퍼 호넷이죠. 그거 주 공격기예요. 그 다음에 E-2C 정찰기 있죠.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그 다음에 헬기, 전자전기. 정말로 한 나라 국방력을 앞서는 공군력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항모는 싸움을 못해요. 항모 자체는. 대포도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한 척씩, 두 척 최소. 그 다음에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격 잠수함. 왜냐하면 잠수함이 취약하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다 군수보급함 하나가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한 나라 해군력보다 더 강해요. 이게 무려 10개 전단이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이거 말고 4만 톤급 와스프, 그 다음에 4만 5천 톤급 아메리카급, 이건 강습 상륙 전단이에요. 4만 톤, 4만 5천 톤 평갑하는 다른 나라 다 항공모함이에요. 중형 항공모함이에요. 이 LA, 이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이 강습 상륙함 전단도 또 전단이 꾸려지는데 이것도 7개예요. 그럼 무려 17개 항모 전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은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그 중고 수십 년 된 발약을 개조한 랴오닝,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건조한 산둥, 이것도 다 스키 전부대가 있는 중형 항모입니다. 중형 항모와 슈퍼캐리어는 전투력이 뭐 중형 항모는 뭐 6만 톤 정도 되지만 10만 톤이니까 60% 아니에요. 슈퍼캐리어에 비해서 20-30% 전력도 안 나와요. 항모 전단도 제대로 못 꾸리고 있고, 슈퍼캐리어를 흉내낸 푸젠함이라고 하는 3번함 평가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니미츠급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시운전. 미국은 항모 운용 역사가 100년이에요. 따라온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해상 전략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A2AD 전략, Anti-Access Air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본토에 상륙 못하게 바다에서 미국 해군 세력을 괴멸시킨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되는 거죠. 막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는 거죠. 지금 370척 대 295척이거든요. 중국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양적인 우위로, 질적으로는 미국의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물방울 내버려두면 계속 바위를 뚫는다고, 이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급속하게 팽창을 하면 이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 미국의 조선업은 약화되는데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고 중국은 더 찍어내고 있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 해상 장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지만 중국을 잡는 해상 패권에는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위기예요. 중국 경제는 바오치 7% 성장 안 하면 안 된다. 바오류 6% 성장하면 안 된다. 이게 왜 고도성장이잖아요. 근데 왜 고도성장이 필요하냐면은 중국은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민심을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5%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우리를 치면은. 그러나 중국 경제가 이미 10,000불을 넘었어요. 1인당 GDP가 12,000불입니다. 그러면 고도성장이 안 돼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근대화 정책 그 양반 펼칠 때 우리 막 10몇 %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점점 내려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도성장 시기는 끝났다. 5% 성장도 이제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중진국 함정이 이제 온 거죠. 이미 중국이 그동안 매력적이었던 저임금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까지 가잖아요. 지금 인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합니다, 지금. 거기다 중국이 이제 자국산을 우대하면서 이 스페셜 이코노믹 존 이런 데 줬던 그 다 폐지하거든요. 뭐 환경, 과거에는 환경이든 뭐든 뭐 와서 공장만 쳐라, 사람만 안 죽이면은 모든 노동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중국 경제의 큰 성장 비결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죠. 거기다 이제 역시 우리도 일본도 겪었던 부동산 버블 문제, 이 문제가 그 다음에 국가 부채 문제, 지방정부 문제,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최악이다. 저도 중국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친한 형이 있는데 이 형도 조 단위의 매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형 말 들어보면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L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가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이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지만 이거 이상은 안 될 거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을 중국 국민들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밥은 먹게 해줬잖아. 역사상 굶는 사람 없게 해줬잖아. 지금 15억 인구를 이 정도로 끌고 왔어.
그럼 공산당 아니면 안 되지. 용서해줄게. 독재 이거였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굶잖아요. 중국 국민들도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인데 폭락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때리잖아요. 또 트럼프가 때리면 여기에 시진핑은 안 그래도 지금 흔들리는 시진핑. 거기다 시진핑이 질서를 깼잖아요. 두 번 집권하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시진핑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민심은 나빠지는데 트럼프가 때리니까 여기서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면 죽는 거죠. 실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충돌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게 시진핑은 독재잖아요. 민심을 가능한 참을 수 있죠. 언젠가 터지는 건 못 막지만 그러나 꽤 오랫동안은 막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라는 게 맨날 변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버티면 이긴다. 미국 국민들이 쓰는 소비품들의 대부분 중국제인데 우리는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틴다. 왜냐? 인민들 통제하면 되니까. 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아픈 데를 때리는 거죠. 히토리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헐리우드 영화 못 보게 한다든지 미국이 아파하는 공화당 텃밭에서 오는 수출품들, 농산품 같은 걸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협상하겠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트럼프한테 나오잖아요. 협상하면 중국도 좋은 일이 될 것이야. 시진핑은 좋은 일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진핑은 흔들리거든요.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시진핑의 꿈이 깨지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트럼프가 못 보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둘 다 상처를 입을 거다.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왜냐? 중국은 경제적 볼륨은 강하지만 핵심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뭐 AI 이런 쪽은 중국이 빅데이터를 무한정 사용을 하잖아요. 인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생활 보호. 그러니까 중국이 강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특수한 소수의 분야다. 전반적인 원천 기술, 세계의 원천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무작정 때리는 거에서 첨단 기술 핀포인트 방식으로 전환한 게 바이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맘먹으면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 이 분야만 목줄을 죄면 중국은 그냥 중진국 수준에서 그 이상 벗어나기 어렵다. 정상적인 중진국도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이게 없거든요. 독재 국가이면서. 그렇다면 중국이 이길 수가 없죠.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느냐? 없죠.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이 시기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경쟁력 있는 경제력이 있느냐? 없거든요. 중국이 전생기 때 세계 GDP 절반까지 넘거든요. 그런 경쟁력은 없다. 그건 볼륨이 아니라 그때는 경쟁력이었거든요. 정화의 함대가 이 길이 100m도 넘는 거대한 함정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런 전성기는 올 수가 없거든요. 경제력의 한계, 기술력의 한계, 소프트파워의 한계. 그럼 미국은 이기느냐? 미국도 저문은 했다. 마가는 되지 않는다. 왜냐? 세계는 다극화하고 있거든요. 한국만 해도 세계 10위권이잖아요. EU,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만 하더라도 TSMC, 삼성 이걸 미국이 대체할 수가 없죠. 밸류체인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 강국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다. 제조업의 밸류체인이 아예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미국에 억지로 심어다 놓습니까? 8만 6천 불인 미국 국민들의 인건비를 중국의 5배입니다. 5배 이상이에요. 생산 비용이. 인도의 10배 이상이에요. 베트남 이런 데 관세를 때리잖아요. 세게. 가장 세게 때리죠. 왜냐? 이런 데서 싼 물건들을 미국에 수출하니까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베트남에 그러면은 1000%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경제의 창조성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의 제조업, 안 되는 제조업을 가져오겠다. 러스트벨트를 부흥시키겠다.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안 되는데. 자, 미국의 공장을 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매력적이냐면 포항에는 제철소가 있어요. 울산은 화학단지가 있어요. 부산에는 조선업과 경공업 단지들이 있어요. 남해안 벨트.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이 밸류체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조선업 살리겠다 그러지만은 US 스틸은 지금 흔들려서 매각할 상황이고 인건비는 비싸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무는 미국이 새롭게 리셋해서 거기에 맞는 미국의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과거에 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40%의 미국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마가로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 전 세계와의 관세 전쟁 이 후유증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트럼프가 가장 간과하는 게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도덕성, 신뢰를 이번에 결정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4년 이후의 미국은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때 투자하는 거고 한국은
경쟁력, 트럼피즘 안에서도 트럼프는 한반도를 주시합니다. 왜냐? 일단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거고요. 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국 해군력 재건을 위해서는 조선업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폐공국을 위한 알래스카 송유관, 가스관 건설을 위해서는 한국의 건설 기술력, 첨단 설계, 시공, 감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을 잡는데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있는 전초기지거든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가끔 뭐 중국이 대만 침공 얘기하는데 히틀러 패망의 원인도 도보 해협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34km거든요. 이걸 못 건넜거든요. 근데 중국과 대만 양안 해협은 평균 180km, 가장 짧은 데는 130km거든요. 이 육전에만 강한 중국이 함정 척수를 찍어냈지만 노하우가 없는 중국이, 제대로 된 슈퍼캐리어 전단 하나도 없는 중국이 이 바다를 건넌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해양이 대립을, 미국과 중국의 해양이 대립해도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바로 만주로 연결되는 육상의 비수가 되거든요. 트럼프즘에서도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거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동맹은 사랑이다. 사랑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국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보여주는데, 동맹은 거래 관계고 계약 관계고 계약 결혼 같은 거예요. 결혼 때는 서로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 계약 관계 끝나면 깨지는 게 동맹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거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 줄 건 줘야 된다. 받을 건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강점을 토대로 미국과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노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시련,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감내해야 된다. 정치권이 이제 뭐 우리가 6월이면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만 이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한, 그리고 협상력이 뭔지를 진정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담 하나 하면 관세가 영어로 텍스죠. 관세. 근데 잘못하면 이게 관에 들어가는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칼이거든요. 관세가 전가에 보더라면 왜 안 썼겠습니까? 모두. 아주 비극적인 하나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례가 대공황이죠.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말까지 유지가 됐던 그 촉발 요인이 관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 배경도 경제는 아니었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뭐냐면 20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피해를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 전후 복구나 이런 후유증 때문에 미국의 산업이 부활을 했고, 특히 미국의 식량 같은 걸 막대하게 수입을 해갔거든요. 이 행복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게 20년대 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하락을 하니까 이 관세 카드를 끌고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최악의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이 대공황, 그러니까 대공황의 그 트리거, 뇌관도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중유의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이 관세와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때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기반 회복, 이게 트럼프의 목표거든요. 제조업 밸류체인 형성. 여기에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생각했던 미국 국채는 강세가 아니고 투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세 전쟁에서 주요 상대국들이 버티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업률이나 이런 게.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4.5% 내외잖아요. 고금리잖아요. 그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내리면 좋은데 그럼 인플레가 되니까 더 올라가니까. 따라서 민주당 정부 재집권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은 경제가 결정하거든요. 거시경제 지표는 좋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근데 외식은 못하는, 휴가는 못 가는, 이게 민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대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국채 투매 현상.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매하면은 정말 위기가 오거든요. 국채는 이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락 장세로 돌아서고, 지금 주식시장은요, 이 널뛰기 하면서 폭락 장세 회복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제일 문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돈키호테처럼 칼을 뽑았는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너무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칼을 집어넣게 되면 트럼프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지죠. 모든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벌써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은 관세에서 예외라느니 아니라느니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칼을 뽑았지만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고집 부리는 이유는 바로 경제인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화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근데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프로핏, 이유만 마진만 남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폭락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티샷 골프 치잖아요. 뭐냐, 어차피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는 경제인 트럼프, 경제적으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의 고민.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5월까지 이 재정적자 1조 정도, 연방 예산 1조 정도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은 침몰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머스크의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머스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 공무원이니까 그 130일 이상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 기간 내에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 한도를 안 넘는 거고 우회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줄여버리면은 재정적자를.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이 모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이런 고집, 이 고집에는 이제 그 문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뺀 칼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이게 상호 충돌하니까 머스크도 이제 트럼프한테 대들잖아요. 자기 기업 주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칼을 집어넣을 가능성은 없다. 이미 뺐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미국의 큰 경제적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벌써 흔들린다. 일부는 유예하고 캐나다, 멕시코는 생산 기지니까 빼준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또 중국한테도 강하게 나가지만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고집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은 언제나 제국주의였어요. 미국이라는 제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미국이 된 거죠.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선셋, 일몰, 저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안 올 거다. 마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는 점차 다극화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상은 강하지만 상대적인 지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바이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방식이 다르죠. 뭐냐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했거든요. 그건 동맹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드니 동맹과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 진영 연대를 해서 중국, 러시아, 사실은 중국이죠. 중국을 잡자 이거였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 바이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예전처럼 힘을 세지려면 돈을 내놔 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았어요. 둘 다 막아였어요. 근데 바이든이 화장을 한 예쁜 척하는 미국이라면 트럼프는 화장 안 한 민낯의 미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 세계 GDP의 40%까지 차지했었지만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줄어드는 25%거든요. 하향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미국의 위상 마가를 하겠다는 건데 바이든도 역시 미국 세계 유일한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마찬가지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아주 거칠 뿐이다. 피하 구별이 없고 동맹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러나 흔들리는 미국, 팍스 아메리칸 시대의 종말 이게 사실은 트럼피즘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때 이어서 2기 때 다시 트럼피즘이 돌아온 건 뭐냐? 결국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칸 시대의 전역 이게 미국인들의 상실감으로 이어졌고 이게 트럼피즘이 광풍을 부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제국은 폭력만 갖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했던 모든 영역에 종교와 자치권을 부여했었고 대부분의 지역에 몽고도 고려를 굴복시켰지만 고려 왕조를 유지시켜줬거든요. 중국이 뭐 지금은 세계의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었던 건 중국의 발달된 문명,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소프트파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어떻게 했어요? 베이징, 연경, 남경 이런 데로 달려갔잖아요. 선진 문물을 배우러. 그리고 이 중국의 왕이 죽으면 청나라, 명나라 우리 왕조가
같이 상복을 입었잖아요. 왕까지 상복을 입고 곡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지금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사대주의죠. 그 이유는 선진 문물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문화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젊을 때 뭐 반미,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적대심 이런 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 미국의 파워였거든요. 그런데 그 트럼피즘은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버리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 평등, 인권, 보편가치 이런 걸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미국은 제국의 위상, 제국을 유지했던 소프트 파워를 잃게 될 거다.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소프트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현대적 가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름이 뭐죠? 공자학원이잖아요. 공자학원. 아직도 공자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삼국지를 팔아먹거든요. 중국 영화 보면 다 옛날 영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보편가치 왜 안 하니?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 그러거든요. 자기네들만 길을 갖고 세계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한국이 그렇게 중국 물건 사고 중국 경제에 의존하지만은 한국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중국 막 음모설이 난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제국주의적 속성을 트럼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포장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돈 몇 푼의 가치보다 잃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강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상대국들도 힘을 합쳐야죠. EU도 단합하고 있잖아요. 중남미 33개국 그렇게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지만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잖아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뭉치죠. 부부싸움 하는데 옆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때려부시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합심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모두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남미 33개 국가들이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게 통합이 되면 이게 거대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당장 멕시코만 해도 사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주요한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거든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생산 단가가 싸니까. 멕시코만 해도 미국이 고통스러워할 많은 생필품들을 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흔들어도 미국 식단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었지만 계란 때문에 얼마나 미국이 그 값이 올라서 괴로웠어요. AI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그거는 약과다. 만일에 미국의 소비의 상당 부분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생필품을. 그럼 이 나라들이 모두 뭉쳐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0회착은 뭐냐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다. 보편 관세잖아요. 모든 나라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타깃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혼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만 145%고 나머지 국가들은 90일간 관세를 유예했잖아요. 원래 중국을 잡으려는 목표다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다 보니까 힘에 벅차니까 일단 중국 한 놈만 잡자 이렇게 옮겨간 거거든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패착은 뭐냐? 전 세계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경제학자, 전문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무모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경제적인 천재고 마치 비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아둔한 방식입니다. 정치를 경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가장 아둔한 방식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 싫어하겠지만 저 자주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해법은 통하기 힘들 거다. 결국 미국에 상처만 줄 거고 세계 경제에 상처만 줄 거다. 트럼프의 고민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런 방식으로 관세라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대형적으로 왜 몰락했겠습니까? 저런 방식은 아니다. 좀 더 건강한 방식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 모든 걸 회복하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뭐 비바람 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항상 헤쳐왔고 우리는 6.25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이 정도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진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전 세계가 감탄했죠. 처음에 비상경 왔을 때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놀렸는데 지금은 뭐 입덕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그 위대한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 나쁜 점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강점을 보고, 그리고 이 트럼피즘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혼돈이고 크게 보면 올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